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원조 팡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뉴 팡의 시대가 온다. 연료 F, 농업 에그리컬처, 천연자원, 내추럴 리소시스, 마지막 G는 금이죠. 목돈연구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뉴 팡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A, 에그리컬처, 농업편 FN 가이드 Y 스트리트 김수현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FN 가이드 Y 스트리트 김수현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수현 이사는 목돈연구소의 원년 멤버였었고요. 저희가 당시에는 원자재 코너가 있었죠. 그렇죠. 네. 하나하나씩 다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엮어서 네. 재밌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회사가 좀 바뀐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와는 네. 좀 이제 이직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저희 인베스팅닷컴에서 네. 3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회사로 드디어 이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네. 특히 김수현 이사 가고 나서 원자재가 지금 핵심 테마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초에도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뭐 세 번째 텀으로 볼 수도 있고 뭐 900, 멈출 수도 있고 막 그때로 그랬었죠. 세 번째로 볼 수도 있다. 저희가 그걸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젠 진짜 대세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이클을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슈퍼 사이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유도 뭔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특집이 지금 뉴팡의 시대잖아요. 네.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주식 전문 채널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조금 핫하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TYM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농기계 관련된 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목돈 연구소에서 존디어라던가 그런 기업들 그렇죠. 많이 하면서 또 우리가 그때 ETF MOO라고 무. 무도 소개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예. 그런 것들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 국내에서도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네. 우리 빵주가 달라졌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개념이 사실 올해 3월 초에 메릴 린치 보고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이제 농업을 다뤄보잖아요. 예. 그 메릴 린치에서 농업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지난 8,000년간 생산했던 것보다 앞으로 40년 동안 생산해야 하는 농산물량이 훨씬 많다. 왜요? 왜요? 노령화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구 이유가 때문에? 예. 저희가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두 번째는 이제 ESG 얘기도 많이 하지만 바이오 플라스틱 그 부분, 그리고 GDP 늘어나면서 사육 두수 늘어나고 당연히 이제 곡물 수요 늘어나고 사료도 많이 늘어가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이오 연료,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농산물이 단순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후 때문에 그냥 좀 요즘에 유행처럼 이렇게 좀 뜬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바뀌는 거고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는 이상기후에 맞춰서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그런 종자 쪽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거고 이제 변수가 없다는 거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꾸준히 먹는데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스마트팜이라던가 수경 재배라던가 뭐 수직 재배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투자의 영역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농약이 당연히 이제 늘어나면서 뭐 메뚜기 떼라던가 불개미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농업이라는 산업군 자체에서 아주 다양한 뿌리로 그 투자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흐름을 좀 봤더니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마치 이것 때문에 곡물이 급등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다시 곡물가와 이 농업의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김수현 이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완전히 추세를 탄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중에 한 요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뭐 전월 대비 12.6% 이렇게 올라가면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하고 이제 2달 연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두드러진 게 곡물 유지류 상승률이었어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7% 정도 올랐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 네. 수출 감소 예상 때문이었고 유지류 같은 경우는 이제 23.2%나 올랐는데 네. 유지류 하면 뭐지 이제 싶기도 할 텐데 식용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해바라식유. 맞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뭐 팜유, 대두유, 유채씨 수요가 또 반대로 늘어나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다양한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도미노처럼 뭐가 부족하면 뭐가 뜨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치솟는 원자에 비해 대책이 없다. 외식 가격이 대놓고 올라간다. 지금 뭐 국가 통계 포털 자료가 또 있었는데 외식 물가가 전년 대비 6.6%가 올랐는데 98년 이후 24년 만에 외식비가 엄청 올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배달 비용도 있고 뭐 임대료, 인건비 이것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그 중에서 원재료 비중이 매출에서 40~50%를 먹는 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업체들마다 이제 누가 올랐다 하면 이미지가 딱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얘네가 올라갈 거다. 이런 무서운 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현재 한 2달, 석 달 연초에서 곡물 가격 오르고 뭐 해바라기 씨유 차질 빚고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사태가 맞지만 전반적인 그래프를 보면 이미 추세적인 상승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또 모건 스탠리였나요?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이 곡선, 상승 곡선이 훨씬 더 가파라질 것이다.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라는 걸 하나씩 좀 격파해 보도록 할 텐데 가장 근원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한다면 역시 이상기후죠.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목동연구소에서 그 이상기후 얘기를 하면서 라니뇨, 엘니뇨 이거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엘니뇨 같은 경우는 열대 태평양에서 고수온 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고 라니냐 지금 말씀하신 건 라니냐인데 동부 태평양에서 해수 수면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가뭄이 발생했고요. 뭐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2000년대 후반에 캐나다에서 한파 폭설 또 동남아에서는 해수 온도가 2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홍수까지 일어나는 아주 커다란 대재앙이다. 그렇죠. 남미 쪽은 가뭄 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농산물 섹터 강세가 언제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상반기 내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크게 이제 3가지입니다. 이상기후 현상, 비료 가격 여파,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 자, 그래서 가장 컸던 게 이제 이상기후인데 이상기후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농무부의 자료를 보면은 대두, 소맥, 옥수수 글로벌 전망치가 각각 엄청나게 하향이 했습니다. 이제 라니냐 때문인데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연속 이렇게 하회하고 있으면서 이 영향이 최소 올해 4월 이상까지 영향권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료 가격 여파예요. 비료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이 또 영향을 안 끼치는 곳이 없잖아요. 최대 비료 산지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6월까지 인산비료 수출을 금지했고 또 러시아에는 3월 말까지 질소비료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은 러시아산 비료를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인데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파종 기간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상기후가 실은 굉장히 이제 기조 추세를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황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대두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남미 쪽이 계속 가뭄이죠. 그렇죠. 3년 연속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콩 가격이 튀어오르고 콩이 튀어오르니까 뭐 식용유 가격 오르고 치킨 가격 오르고요. 뭐 이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방금 김수현 이사가 비료 가격 여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비료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비료를 주고 소위 말하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먹는 돈육, 유구 이런 소고기, 돼지 가격 이런 것도 다 같이 오르는 거죠. 사료까지 오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왜 곡물 가격이 오르느냐? 비료 부분. 비료는 중국 쪽인데 중국에서 지금 인산비료 수출 금지하면서 수급이 또 깨져서 전반적인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논의하고 있는
그건가요? 지정학적 리스크?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 3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었고 예전에 2018년 4월에 시리아 정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러시아에 대한 보복성 제재를 미국이 거침없이 시행을 했었죠. 그때 모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여파를 예전에 지켜봤을 때 3, 4개월 동안 가격대가 쭉 이렇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됐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 전 세계적으로 농업 섹터가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거의 웬만한 곡물들의 전 세계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네네. 네. 아무래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다 보니까 예. 그 여파는 아주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최근에 밀 가격은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한 세계 40%를 책임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이상입니다.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농사가 안 되고 있고요. 러시아 쪽은 금수 조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의 양이 지금 없죠. 그렇죠. 그럼 이거 속수무책 아닌가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전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저희가 코로나19 여파로 그런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 네, 손도 많이 부족했었고 네. 또 아무래도 뭐 저희 예전에 기억나시는 스웨즈 운하 사건 때도 기억나시지만은 물류 차질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꼬여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상기후 거기에 연이어서 이건 좀 부차적인 것 같은데 비료와 사료가 뒤따라서 오르고요. 중국 때문에. 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 하더라도 보니까 올해 농사 마쳤으니까 내년까지도 최소한은 수급은 깨진 거네요. 그렇죠. 계절 네. 사이클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 최소한으로 뭐 어떤 걸 심었을 때 다시 나고 수확하는 그것대로 돌아가니까 예. 여파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농산물의 가격의 전망과 흐름들 또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투자 관점 또 산업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또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이제 기아에 대한 고통, 먹거리에 대한 고통 이제 이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뉴빵이 왜 뜨고 네. 갑자기 농업이 왜 뜨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겼어요. 아, 투자 말고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아까 쉽게 세 가지 포인트를 꼽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농업이 왜 중요하냐 이거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풍요롭게 뭔가 먹고 했던 게 역사가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거든요. 100년에서 짧게는 50년 정도인데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30년에서 50년대 뭐 보릿고개 있었고 50년에서 60년대 초반에 대가족 제도 때문에 상당히 먹을 거를 귀하게 여겼었잖아요. 네.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뭐 소금 장수들이 그 도부 장수라고 하죠. 네. 장사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그분들이 한때 모여서 숙식을 하시는데 식사를 하고 숭늉을 갖다 놓으면 서로 먼저 먹으라고 권했었대요. 네. 네. 예. 자, 그때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이 그렇죠. 있고요. 실은 현재도 아마 배고픈 우리 기아로 뭐 죽고 허덕대는 곳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는데 네. 현재 같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실은 과거에 그 먹거리가 부족해서 느꼈던 고통을 전 인류가 다시 겪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빅토르 후고의 장발장이라는 책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도 있었고 각각 음식과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었고 예.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예.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써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예. 다행히 이제 인류 문명의 이 스토리 라인을 함께한 이 농업이 예. 식량 문제, 농축 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자리 창출까지도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었고요. 이제 아직도 배고픈 곳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기술의 발전, 또 소득의 발전으로 또 요즘에 우리나라만 보면 막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가 오히려 남아 도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의 곡물 가격의 수급 그리고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게 정말 리스크는 시작됐다. 위험은 시작됐다라고 해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인류가 또 한 번 이런 먹거리에 대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여기 뭐 스마트 AI 출동시키니까 이제 뭐
뭐 유통 구조라든가 여러 개 해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뭐 물론 뭐 농업의 생산 방식이 기계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화까지 될 거다. 그래서 농업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처럼 2% 미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고령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힐링과 치유를 하는 산업이라든지 또 네. 먹거리를 테마로 한 다양한 축제 산업 그리고 위태로운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 ESG 측면에 다양한 또 그쪽 산업 예. 또 이제 고령화 속에서도 건강 관리를 돕는 그쪽 산업 등등 이제 농촌과 농업을 넘어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이때 사람들이 취향 저격으로 필요로 하게 될 산업들이 예. 확장돼야 한다라는 시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섹터로 더 가야 된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농업 섹터로 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CES AI가 출동하니까. 네, 네. CES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농기계 차도 나오고 모든 네. 게 인공지능화가 됐지만은 네. 인간의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그 농업 분야의 산업들 그런 틈새 시장들이 확장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네. 오히려 유기농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쪽도 있고요. 음식들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개발을 해가지고 종자 같은 것들이 예. 그 축제 범위도 훨씬 넓어질 테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과 그런 농업 관련된 그런 생태계 보건 산업 쪽 그쪽도 아까 뭐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연료들도 말했지만 예.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예. 뭐 고령화나 이런 뭐 힐링 테마 이런 관련된 그것도 농지와 그 땅 토지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네. 고령화로 가면 식량 부족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뭐 새롭게 풀어야 될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좀 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령화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네. GDP 자체가 이제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음식이랑 그런 곡물 수요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랑 이것저것도 늘어나는데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 기계랑 이런 것들이 손에 닿지 않는 분야의 새로운 신산업들이 발전된다는 거죠. 농업 쪽에서도. 네. 예. 그래서 먹거리에서 또 하나의 솔루션을 찾는다. 실제로 보면 요즘에 뭐 빌딩 옥상에서도 네. 뭐 재배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작은 텃밭의 문화도 좀 나오고도 있기도 한데 자 우리가 뭐 그렇게 비전까지도 함께 봤었고요. 투자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때도 점검해 봤는데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15%는 농산물 섹터를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ETF로 접근하는 게 역시 좋겠죠. 우리 박진표 님도 농산물 관련해서 투자 가능한 ETF 상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좀 하나씩 볼까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하는 DBA라는 게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축산물 관련돼서는 카우, COW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 커머디티죠. 커피, 설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JJS 다 네. 티커명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옥수수, 밀, 커피, 콩, 설탕, 면화, 코코아 이런 것들을 네. 되게 이제 다양하게 하나씩 ETF로 담겨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ETF를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해외 기업 중에서 꼭 알고 가야 될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일단은 S&P 500이 지금 연초 대비로 6.6% 빠졌거든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최소 20% 최대 42% 성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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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업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ADM이라는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AMD랑 약간 이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TM입니다. ATM이 연초 대비 42%가 올랐습니다. 네. 이제 곡물과 종자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르테바 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농약이나 다양한 종자들을 하는 코르테바인데 29%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 1년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레드스톤 랜드라는 농지 리츠 네. 부동산 간접 투자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빌려주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연초 대비 1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지라는 연초 대비. 예. 예. 번지라는 이제 농식품 가공 유명하죠. 업체. 예. 예. 세계 4대 곡물 기업이 뭐 ADM, 카길, 예. 루이드 프레스 그리고 번지 이렇게 있는데 네. 상당히 된 기업이 있고 안 된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식품을 가공해서 파는데 연초 대비 30%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어 농기구 네. 트랙터 회사잖아요. 뭐 너무나 유명하죠. 디어 번지들 다. 그렇죠. 네. 25% 연초 대비 올랐는데 올해 초에 이제 CES에서 최초의 전체 자율주행 트랙터를 또 나타나기도 네. 했는데 뭐 그에 따라서 대동이나 TYM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이제 K 농기계 위험 해가지고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예. 네, 그 종목들도 많이 네. 올라갔습니다. 요 표가 없나요? 해외 기업 표가? 이게 좀 왜냐면 이제 기업명들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표는 없나 봅니다. 따로 ETF 표만 그렇죠, 준비가 그렇죠. 돼 있나 보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디어가 있고요. 예, 번지가 있고 또 코르테가 있고요. 또 ADM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업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ETF를 아까 이야기하다가 기업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네. ETF를 또 볼까요? ETF는 연초 대비 상승률을 이렇게 뽑아오진 않았었는데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 네, 지금 뭐 그 표가 있어서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농산물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DBA ETF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 그리고 돼지고기에 투자하는 ETF는 COW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피랑 설탕 같은 걸 하는 게 JJS 아까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예. 개별 농산물들도 우리가 이제 선물은 상당히 뭐 롤오버 발생 비용이라던가 그러게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ETF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CORN 콘 ETF가 말 그대로네요. 있고요. 예. 밀도 예, WEAT 네. 그리고 커피는 요거 하나예요. 네. JO. 커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코코아나 커피나 이런 애들은 정말 가격이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브라질에서 뭐 작년부터 가뭄 뭐 그리고 설이 이런 것들이 오면서 작황이 이미 이제 스케줄이 깨져 있는 상태고 네. 수요는 계속 그렇고 또 이제 브라질에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관련 업자를 만나보기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해외를 못 나가고 있다고 해요.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커피는 JO, 코코아는 NIB라는 ETN이 있고요. 네. 콩은 소이빈이잖아요. 네. SOYB라는 네. ETF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거고요. 국내에도 똑같은 ETF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사 상품들이 있어서 국내 우리 투자자들도 동학개미들도 이런 농산물 쪽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ETF들이 뭐 농산물 전반에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메리츠 레버리지 대표 농산물 선물이 네. 있고요. 번호는 이제 610035고요. 그리고 타이거 농산물 선물은 137610이 네. 있고요. 이건 밀, 옥수수, 대두, 설탕이 이제 가중치로 섞여 있는 이런 포함돼 구조네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인버스 2배짜리 메리츠 제품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너스 2배로 가는가 플러스 2배로 가는 상품들이 각각 이렇게 있는 이건 또 상황입니다. 떨어진다 쪽에 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약 비료를 하는 경동이라는 그룹이 있고 네. 또 비료 쪽에는 KG 케미칼이 있고요. 네. 그리고 비료에서는 조비,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그리고 카프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 쪽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기본적으로 또 사료 가격. 그래서 사료가 다시 가면 돈육. 왜냐하면 이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료를.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연쇄 가격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자, 끝으로 아까 해외 주요 기업 표가 됐다고 해서 이제 많은 서학개미 분들 자체를 좀 원하시니까 한번 보면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었죠. 디어라든가 번지라든가 네. 글래드스톤이라든가 ADM이라든가 코르테바 이런 등등이 이제 함께 있습니다. 농산물 쪽에서 혹시 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말이 떠오르는데 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땅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의 색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혁신적으로 사회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연과 땅 이렇게 가까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농업이 현재 이거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확장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농업이 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렇게 문명의 아예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아예 포인트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면은 예. 이 문제를 꾸준히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 또 농부라는 직업이 요즘에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아마 실은 이거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인문학적 현상이겠죠. 그렇죠. 소장님 혹시 농활 가보셨어요? 예전에? 농활이요? 저도 네. 농활 세대이죠. 저도 네. 농활 가봤거든요. 뭐 해보셨어요? 농활 가서? 그런가요? 네. 농사를 도왔는데요. 네. 우리 또 김수현 이사가 농활 세대였었군요. 네. 재밌는 게 네. 농사랑 트랙터 시장이 있는데 네. 그게 반농사, 벼농사로 크게 두 가지가 나뉜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ICT 기술 그리고 인공 그리고 위성까지 이렇게 합쳐진 기술들이 예. 논농사에만 최적화돼서 90% 100% 정도가 완성이 된 건데 밭농사는 20-30%도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최신 첨단 기술들이 도입된 네. 논이 아닌 밭농사까지 그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은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이 만들 수가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예. 거죠. 밭농사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현선님이요. 학창 시절 배웠던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제 주식 계좌에 영향을 줄지 이처럼 그때는 몰랐었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진정난 몰랐네. 강대현님이 이런 코너 좋습니다. 강구할 수 있는 문제 짚어주니 좋아요. 박bun거님 비료값 상승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재 맞아요. 농촌이라든가 인건비가 굉장히 그래서 또 이제 스마트 영농 이쪽으로도 가는 것 같고요. 양성봉님 부모님이 소를 키우시는데요. 사료값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사료값은 또 말씀드렸었죠. 곡물이 오르니까 사료가 네. 오르고요. 그럼 이제 소 가격도 올리셔야죠, 부모님들도. 건초들이 이제 해외에서 네. 넘어와야 되는데 네. 물량이 지금 뭐 사실 그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뱃길이 막혀서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팡 특집 두 번째 시간은 A, 에그리컬처, 농업이었었습니다. FN 가이드 와이드 스트릿 김수현 이사와 함께 했었고요. 저희가 뉴팡의 이제 내추럴 리소스에서 N이 또 있거든요. 천연자원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